수백 발의 미사일이 텔아비브와 테헤란의 밤하늘을 동시에 숨어왔습니다. 트럼프는 대규모 전투작전 개시를 선언했고 러시아는 이란의 미군 위치 정보를 넘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전함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지금 세계는 묻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인가? 그러나 진짜 전쟁은 저 폭발음 속이 아닌 곳에서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피 흘리는 척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미사일 뒤에 숨은 진짜 지배자들의 정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봄, 중동의 밤하늘이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오간 미사일은 단 일주일 만에 수백 발을 넘어섰고 민간인 사상자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전투작전이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서울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주식을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오갔고 공포는 숫자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와중에도 원유 가격은 예상만큼 치솟지 않았거든요.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때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핏줄이라 불리던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유조선들은 평소처럼 오갔죠. 언론이 쏟아내는 3차 세계대전 헤드라인과 실제 시장 반응 사이에는 묘한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이 괴리의 실마리는 전쟁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20세기 세계대전은 영토와 자원을 놓고 벌어졌죠. 석유 한 방울, 철광석 한 톤이 국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지정학적 긴장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미국이 진정으로 경계하는 것은 테헤란의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베이징의 데이터 센터와 선전의 반도체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사주 시한부를 선고한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구도가 선명해집니다. 미국은 중동의 늪에 발이 묶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의 피력 충돌을 피하려면 진짜 적에게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전면전은 그 계산을 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미국의 움직임은 이중적입니다. 한 손으로는 중동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전혀 다른 전선을 구축하고 있죠. 인도 구자라트에는 마이크론의 후공정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대만 TSMC 애리조나 공장은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폭탄이 터지는 동안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방벽을 쌓아 올리는 중이죠. 눈에 보이는 전쟁 뒤에서 보이지 않는 전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중동이 왜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교차점이에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은 전 세계의 해상 무역의 10척 중 한 척꼴에 달하죠. 호르무즈 해협은 더 결정적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물목을 통과하거든요. 미국이 추진하는 IMEC, 즉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핵심 경유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출발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을 거쳐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철도와 항만 네트워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10배가 넘는 구간을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회랑이 완성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요. 문제는 중국의 1대1로가 이미 같은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은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부터 아프리카 지부티까지 촘촘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죠. IMEC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마로 설계되었습니다. 두 거대 프로젝트가 겹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러시아의 계산도 이 구도 안에서 작동합니다. 크렘린은 이란의 미군 배치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란제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러시아로서는 테헤란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미국이 중동에 발밑끼면 묶일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거든요. 모스크바 입장에서 페르시아만의 긴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도 전함을 띄웠습니다. 표면적 명분은 동맹국 이스라엘 방어와 자국민 보호죠. 그러나 이들 역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이 옅어진 영국, 유럽 내 리더십을 되찾으려는 프랑스 중동 위기는 다시 한번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과시할 기회거든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체스판 위에서 중동 국가들은 말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체스판에서 진짜 플레이어는 정부와 군대만이 아닙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국방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는 AI 기업들, 수출 규제를 피해 우회로를 찾는 반도체 회사들, 이들의 움직임은 미사일 궤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중동의 포화 속에서 진짜 전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가자지구 상공을 날아다니는 드론의 눈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실시간으로 거대한 서버에 전송되고 알고리즘이 프레임 하나하나를 분석하죠. 이스라엘 방위군이 운용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라벤더입니다. 보라색 꽃 이름을 딴 이 시스템은 수만 명의 잠재적 표적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해요. 라벤더의 작동 방식은 소름 돋을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 통화 패턴,
소셜미디어 활동, 가족 관계망까지 수십 가지 변수를 조합해 위협 점수를 산출하죠. 인간 분석관이 한 명의 표적을 검토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면 라벤더는 몇 초 만에 수백 명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속도가 인간의 판단력을 추월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라벤더가 지목한 표적 목록은 공격 명령 체계로 넘어가고 인간 지휘관은 최종 승인 버튼을 누른 역할로 축소되었죠. 이스라엘 군 내부 증언에 따르면 한 명의 표적을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초 남짓입니다. AI가 제시한 판단을 인간이 검증하기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스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알고리즘에 의한 살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인권단체들은 민간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물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라벤더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의 안개 속에서 AI는 이미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가자지구는 AI 무기 시스템의 실전 테스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검증된 기술은 전 세계 군사시장으로 수출되죠. 미국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AI 전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사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비극은 다음 세대 전쟁의 프로토타입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AI 안전을 강조해온 엔트로픽은 국방부와의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죠. 반면 오픈 AI는 군사 분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라벤더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진화가 아닙니다. AI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곧 전쟁의 룰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에요. 2024년 말 오픈 AI는 조용히 회사 정관에서 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군사 및 전쟁 목적의 기술 개발 금지라는 조항이었죠. 창립 이래 AI 안전과 인류 이익을 내세웠던 이 회사가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몇 달 후 오픈 AI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변화의 배경에는 천문학적인 자금 수요가 있습니다. 차세대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데이터 센터 전력만 해도 서울시 전체 사용량에 맞먹는 규모가 필요하죠. 오픈 AI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예요. 국방부의 예산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 엔트로픽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 무기 시스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죠. 국방부와의 협력 요청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경쟁사들이 군사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홀로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요. AI 패권 경쟁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로 귀결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개발해도 이를 구동할 칩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 한 장 가격은 웬만한 소형차 값과 맞먹고 공급량은 만성적으로 부족하죠. AI 기업들 사이에서 GPU 확보 전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흐름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은 전면 금지되었고 TSMC가 중국 기업에 칩을 공급하는 것도 철저히 감시받죠. 심지어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대중국 수출 규제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구도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 두 회사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 필수인데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압도적입니다. 미중 양쪽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총성 없는 전쟁에서 한국이 쥔 카드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단순한 수출 규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인도, 베트남, 멕시코로 생산기지가 이동하고 있고 미국 본토에도 반도체 공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용어가 일상이 된 지 오래죠. 인도 구자라트주의 사나드 지역에는 마이크론의 후공정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이 프로젝트는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후공정은 완성된 칩을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단계인데 그동안 중국과 대만에 집중되어 있던 이 공정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은 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미국 땅에서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숙련 인력 부족, 높은 인건비, 문화적 갈등 등 예상치 못한 난관이 속출하고 있어요.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수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부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 들어선 TSMC 공장은 일본 정부가 수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한 국책 사업이에요. 1980년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한국의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인데 동시에 대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도 존재합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설계한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반도체 자립을 과시했죠.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7나노 공정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 최첨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격차를 좁혀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어요. 공급망 재편의 최대 변수는 결국 시간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 사이 중국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면 미국의 전략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죠. 미국이 중동에서 빠르게 발을 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중동의 사막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거든요. 펜타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죠. 그러나 AI 무기 시스템의 윤리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킬러 로봇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뜨거워요. 미 국방부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종 공격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 원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간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줄어드니까요. 라벤더 시스템이 보여준 것처럼 인간은 이미 알고리즘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로 밀려나고 있어요. 중국의 AI 군사화는 미국보다 더 과감합니다. 베이징은 군민융합 전략 아래 민간 AI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 전용하고 있죠. 감시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자율무기 개발에도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윤리적 고려가 중국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미국을 불안하게 해요. 러시아는 다른 방식으로 AI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란제 드론을 대량 운용하며 비대칭 전술의 효과를 입증했죠. 첨단 기술에서는 뒤처지지만 기존 무기 체계에 AI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메우고 있습니다. 값싼 드론대가 고가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장면은 미래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경쟁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방부는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자율무기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방산 수출 경쟁력도 높여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K방산이 중동과 유럽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술력이에요. 문제는 이 경쟁에 제동을 걸 국제적 합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엔에서 자율무기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강대국들은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핵무기에는 NPT가 있지만 AI 무기에는 아무런 룰도 없는 상태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규칙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한국은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라는 이중적 정체성 때문이에요.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이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복잡한 계산을 강요하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지배력은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거의 없죠.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도 SK하이닉스의 HBM이 탑재됩니다. 이 기술력이 한국의 협상 카드예요. 그러나 이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그럼 한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죠.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에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따르면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면 기술 동맹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외줄타기와 같은 외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요약됩니다. 미국 주도의 치포 동맹에는 참여하면서도 대중국 수출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죠. 그러나 이런 균형 잡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편가르기 압박은 거세질 테니까요. 기회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협상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창이 열린 셈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정교한 전략과 빠른 실행이 필요합니다. 중동에서 여전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묻고 시장은 불안에 요동치죠.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다른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진짜 전쟁은 저 폭발음 속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다가올 패권 경쟁의 승패는 핵 버튼이 아니라 AI와 반도체가 결정합니다. 누가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돌릴 칩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군사력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죠. 탱크와 전투기의 숫자보다 데이터 센터의 연산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한국이 진 카드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AI도 데이터 센터도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카드를 갖고 있는 것과 잘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과제예요. 강대국들의 체스판에서 말이 아닌 플레이어가 되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미사일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손을 읽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야가 필요하죠. 공포에 휩쓸려 주식을 팔기보다 기술 패권의 방향을 읽는 것이 진짜 투자 전략일 겁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승자는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쪽이 아니라 기술을 가장 잘 통제하는 쪽이 될 거예요. 그 경쟁의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